자, 우리 역사를 털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우리가 봐야겠죠. 한반도라는 용어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한반도라는 용어도 제가 일찍부터 잘못됐다고 많이 주장을 했죠. 물론 저는 논문들 썼죠.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반도, 일본인이 만든 반도사관, 그리고 반도사관에 따른 우리 민족 문화의 해석, 그리고 민족 미학의 해석, 그 다음에 많은 역사의 해석,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탈각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강단 주류사학과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제야사학관의 갈등, 지금은 적대감이 막 흘러넘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역사활동 모델을 한반도로 국한시킨다는 것.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물들을 만주로만 국한시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반도사관은 우리가 불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장구한 역사과정 속에서 한반도에 고착된 것 또는 갇혀산 것은 1000년에 불과하고요. 그 전의 역사를 같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의 역사도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 데는 농토도 중요했지만 해양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해양도 중요했습니다. 왜 자꾸 농업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는 이제 유라시아 쪽 관점에서 보자. 자, 제가 저의 강의를 들은 분들한테는 저 그림 또 나오는데 그럴 수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유라시아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중국인들은 이렇게 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보았습니까? 일본인들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왜 우리는 못 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난 거네요. 그죠? 지금 얘기를 안 할게요. 감정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 시대에 중국인들은 이렇게 세계를 넓게 봤고 그리고 지금 1대1로 전략까지도 구사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우리로 말하면 구한말이고 일본으로 말하게 되면은 1866년대 명치 유신 직후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넓게 보고 1940년대 초에는 41년, 42년 이때는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공영권이 영어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The Great, 그리고 East Asia,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못 그랬어요. 지금도 아직 못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면에서 적어도 세계를 거시적으로 넓게 보는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도 전 못하다고 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내에서 서로가 싸우는 것. 넓게 봐야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넓고 크게, 길게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 특히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역사를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도 목소리 높이는 것은 자기만족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역사의 깊은 정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또 왼쪽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건데요. 제가 8+알파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시온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를 원터 또는 원토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교 신화학적인 용어를 제가 채용한 겁니다. 여기가 근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8개 플러스 알파의 군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원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이칼이다, 알타이다, 최근에 카자흐스탄 아니면 헝가리 잘못된 겁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특히 신석기 시대도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은 구석기 시대부터 계승성을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세계사의 관례를 보면 적어도 신석기 시대 후에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이 터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거고 여러 군데서 오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컴플렉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의 시온을 세계 넓은 곳에 올 때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다양한 일을 통하고 그들이 왜 왔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의 정점이 뭡니까? 원토의 특성이고 장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들은 왔을까?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저는 분명히 틀렸다고 봅니다. 학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늘 온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수용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그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내에 그런 일방적인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부터 피드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다른 용어를 채운 것이지만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펄리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서큘레이션 시스템이죠.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다만 놓여져 있는 장소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공평하고 올바른 겁니다. 우리 들어왔지만 나가기도 한 겁니다. 다만 나간 증거들을 아직은 많이 찾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본 열대의 큐슈라든가 관서 지역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연해주 중북부 일대, 그 다음에 중국 지역으로 가게 되면 산동반도의 끝머리 양자하고에 조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하 이서 지역까지 많이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흔적들이 있는데 우리와 연관된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소심족도 있고 중앙아시아 많은 국가들도 있고 터키 지역에도 있고 그리고 동유럽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계를 보고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인식도 보면서 우리가 그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마치 우리가 간 것처럼 한다면 그건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흔히 말하는 인종과 종족과 민족 그리고 세부 단위 들어와서 부족과 시족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다 우리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제는 이렇게 보겠다. 즉 과거처럼 육지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사관에서만 보지 않는다. 대륙만 보는 것도 잘못되고 한반도만 보는 것도 잘못되고 저는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학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사관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후학들이 모를 수 있겠지만 전국 역사학대에서 제가 발표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처음으로 우리 역사를 해양사관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제가 논문과 그리고 끝없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발표한 이론은 해륙사관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제 해양만이 아니라 육지만이 아니라 해륙사관으로 보자. 그러니까 특히 한쪽에서는 만주와 함께 대륙을 지향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만주 일대, 한반도, 해양을 포괄하는 이런 큰 사관에서 봐야죠. 이게 해륙사관이에요. 이건 물론 당연히 제가 처음 주장을 한 것이죠. 해륙이란 용어, 우린 수륙이란 용어를 썼어요. 동아시아에서는 수륙이란 용어를 썼는데 일본에서는 명치 때 보면은 해륙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은 지금도 일본의 길을 가다 확인한 거지만 해륙 운수라는 어떤 자동 트로펜 말도 보긴 했는데요. 일단 일반 명사의 해륙을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에서 해륙사관으로 규정을 했고요. 문명도 해륙문화, 해륙문명론, 교통로도 이제는 농경문화적 관점에서 이런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는 망용을 쓴 겁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해륙교통망.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 전 역사와 함께 우리 역사를 해석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주고 정책에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가 주장한 1대1로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최근에 해륙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용어를 일본도 물론 쓰지만.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륙사관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좁혀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동아시아 지중해라는 모델을 설정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1993년도부터 논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1993년도에 논문부터, 박사학위 논문부터 제가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정을 했고요.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일부 사람들이 동아시아 지중해 그러니까 논리에 비약이 있다. 지중해는 우리가 말하는 유럽 지중해밖에 없다. 그거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지구상에는 대륙간 지중해는 세 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유럽, 아프리칸, 아시안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국간 지중해, 멀티내셔널, 메디터레니언 씨, 그래서 다국간 지중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쉽게 그 지역의 역사, 자연, 사회를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모델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동아지중해라는 용어로 해석해왔고, 지금은 타당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고, 일본도 중국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번. 일본이 37만 평방킬로미터네요. 남한은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못 되고요. 그러니까 육지 면적만 하더라도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이 일본이란 큰 나라입니다. 해양 영토 제가 말씀드렸죠. 합해서 일본은 400만 평방킬로미터 가까이 된다고. 그리고 동해, 황해, 달해, 동중국해를 제가 딱 표시했어요. 자, 이런 구도에서 보면은 당연히 동아시아에서 해양 활동의 주역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연해질 때 러시아입니까? 당연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되겠죠.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정할 경우에 우리가 있는 곳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차지한 우리가 주역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바로 밑에는 대마도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쪽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거는 지금도 과거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유리한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려는가, 이런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지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한 국가 또는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죠. 우리 유감스럽게도 고려 이후에는 이 중요성을 망각했고, 망각했다기보단 좀 고개를 돌린 거죠. 이렇게 현실을 외면한 겁니다. 왜? 중국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특별한 관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해양을 멀리했고, 그 결과 조선 500년 동안 완벽한, 지구상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완벽한 세국조체, 그리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심각한 계급 모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비자주적. 여러분 현실화하셔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를 보질 않았어요. 명나라 때,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1876년대 병자수호조약 때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1896년대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 때도 까지도 국제사회에서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질 않았어요. 뭐 그이도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게 우리 현실인데 좀 자각해야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잘못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해륙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 그중에 최초의 흔히 말하는 원조선 출발한 곳의 터를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사꾼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농사꾼의 자식입니까? 농사꾼의 자식도 있고, 사냥꾼의 자식도 있고, 목동, 노마드의 자식도 있고, 세일러, 해양인의 자식도 있고, 그리고 해적의 피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도덕군자입니까? 책에서만 나오는 성리학자들이 입으로만 내는 그런 겁니까? 현실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터는 다양한 자연환경, 생태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생활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찾아내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장점, 특장들을 찾아서 사회체제를 만들고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서 같이 성취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뭐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조선 등등 얘기하시는데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생태환경을 가지고 여기서 어떠한 산물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잠깐. 이렇구나. 초원, 농경, 삼림, 초원, 해양 다 섞였구나. 그리고 하나의 터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터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환류하면서 같은 문화권을 이루는 거죠. 생활권을. 그리고 이 속에서 저는 우리 민족의 역할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과거에 저는 동아시아족을, 범동아시아족을 세계의 문명권으로 보고요. 세계의 정치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명의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 정치 권력의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을 요동지방으로 보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우리 한민족이 좁게는 동아시아, 넓게는 세계 질서, 그리고 인류 문명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이해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로서의 학자로서 논리를 전개하지만 학자로서의 논리고 예측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예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 움직이고 매진하다 보면은 가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오늘 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논점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빼죠. 다음 시간에는 신석기 시대의 해양활동, 특히 어업과 문화교류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흥미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 신석기 시대에 이 해역에서 이러이러한 생선이 잡혔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 거리까지 무역을 했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한 남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조선이란 정적 실체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